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의 조선 팔도 어느 깊은 산골에 한때는 세도가 당당했으나 지금은 귀양살이 신세가 된 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도성에서 천리나 떨어진 척박한 땅에서 잊힌 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볕이 잘 들지 않는 골짜기 끝자락의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썩은 이영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지요. 박연히 이 집안의 맏딸인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잔뜩 웅크린 채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젖은 삭정이가 타지 않고 매운 연기만 뿜어내는 바람에 그녀의 하얀 뺨에는 검댕이 얼룩덜룩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부엌은 바람막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바깥의 한기가 그대로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아둔 장작은 지난 가을 장마에 흠뻑 젖어 불쏘시개로 쓰기에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연희는 마른 볏짚을 한 움큼 더 밀어 넣으며 언 손가락으로 아궁이 입구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무뎌진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솥에서는 멀건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라기보다는 짠 기운이 겨우 도는 뜨거운 물에 가까웠지요. 방 안에서는 그녀의 아버지인 박참판이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선비였으나 정치의 풍파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산골로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그는 한때 조정의 굵직한 현안을 논하던 재상이었으나 이제는 낡은 유생복 차림으로 방구석에 앉아 헛기침만 뱉어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와 시리에 굽어 있었고 그가 바라보는 창밖 풍경은 그의 마음처럼이나 황량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불씨를 살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직도 불 하나 제대로 못 피우는 게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희의 등을 찔렀습니다. 계모인 임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기세였지만 전처소생인 연희에게는 늘 모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느려터져서야 어느 세월에 아침상을 올리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양반가의 규수라 할 수 있겠어. 임씨의 질책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임씨는 본래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박참판이 세도를 누릴 때 후처로 들어와 호의호식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몰락하자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전처소생인 연희의 불길한 말더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친딸인 연주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대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뒤적이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그 질책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단어가 맴돌았지만 그것들은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뒤엉켜버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반항이 아닌 체념이었고 순종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알아주는 이는 이 차가운 초가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의 봄 기운이
겨우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서 가장 발이 넓다는 중매쟁이가 박찬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쇠락한 가문이라지만 그래도 양반이라는 이름값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임 씨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버선발로 뛰어나가 중매쟁이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친딸인 연주를 불러내어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히고 단장을 시켰습니다. 중매쟁이의 등장은 임 씨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장터에서 사온 비단 댕기와 연지를 연주에게 발라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희망이다. 저 말더듬이 언니처럼 굴지 말고 야무지고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 알겠느냐?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법 어른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주는 어머니를 닮아 눈치가 빠르고 말솜씨가 야무졌습니다. 그녀는 중매쟁이 앞에서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도 조리 있게 제 할 말을 다 했지요. 중매쟁이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중매쟁이의 눈길이 우물가에서 꽁꽁언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하고 있는 연희에게 닿았습니다. 저기 저 아이는 뉘시오 보아하니 저 아이도 참판 어른의 따님 같은데. 연희는 마침 아침상을 물리고 얼음이 깨진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릇에 묻은 밥풀을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낡은 무명 치마는 물에 젖어 무거웠고 헝클어진 머리는 조촐한 나무 비녀 하나로 겨우 틀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중매쟁이의 눈에 띈 것입니다. 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중매쟁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는 우물가에 있는 연희에게까지 똑똑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아, 제 말입니까? 쟤는 사람이 구실을 못합니다. 혀에 저주가 내렸는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반쪽짜리예요. 쯧쯧. 그저 가문 망신 안 시키고 집안에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요. 중매쟁이는 어이쿠 하는 표정으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희를 팔 수 없는 물건 보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임 씨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 연주의 솜씨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주는 수놓는 솜씨가 어찌나 고운지 한양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글도 일찍 깨쳐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힘주어 내리치던 빨래 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젖은 빨랫돌 위로 방망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중매쟁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임 씨는 경멸의 눈초리로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연희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우물물에 벌겋게 부르튼 제 손을 말없이 쥐었다 폈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소리 없는 모욕과 둔탁한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는가 싶더니 척박한 땅에는 여름이 짧게 머물고 이내 가을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짜기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마치 굶주린 이리의 울음소리처럼 산을 울리며 마을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초가집의 성긴 문틈으로 파고드는 외풍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방 안의 온기마저 모조리 빼앗아 가는 듯 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 박찬판의 병세는 그 겨울 바람을 타고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쇠약해진 몸은 추위를 이기지 못했고 잦아진 기침 끝에는 붉은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튄 붉은 선혈은 그것을 지켜보던 임 씨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절망이 더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마을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귀한 약재를 구해 탕약을 달여 올렸지만 그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병이 드셨습니다. 폐에 찬 기운이 스며들어 이젠 약으로도 돌이키기 어렵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임 씨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자신과 금지옥엽 같은 딸 연주는 이 척박한 산골에서 평생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웃 마을에서 신통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수소문에 불렀습니다. 의원이 떠난 자리에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눈매가 사나운 늙은 무당이 들어섰습니다. 무당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박참판의 마른 손목을 짚어보는 척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아궁이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는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연희는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무당은 날카로운 쇳소리로 임 씨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음기가 너무 강하오. 저 아이 때문이야. 무당은 손가락으로 연희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의 막힌 기운이 집안의 양기를 짓누르고 있어. 저 아이가 뿜어내는 음습한 기운이 대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단 말이오. 그 말은 임 씨에게는 의원의 진단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연희의 말더듬이 가문의 불행을 가져왔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분노와 절망,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연희를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내년이었구나. 내년이 네 아비를 잡아먹으려 했어. 이 재수 없는 것.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니.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연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숨결이 내 아비의 병을 키운 것이다. 당장 이 방에서 썩 꺼지지 못해 임 씨는 연희를 방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임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흉측한 것, 꼴도 보기 싫다. 임 씨는 연희를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차가운 광에 밀어넣었습니다. 그곳은 젖은 땔감과 낡은 농기구들만 가득한 얼음장 같은 창고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연희의 심장에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네, 아비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아니면 네가 얼어 죽기 전까지 그 더러운 숨결을 한 발짝도 내보내지 마라.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연희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어릴 적 해주시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연희야, 이 뒷산 아주 깊은 곳 깎아지른 벼랑 끝에는 겨울에도 눈을 맞고 자라는 붉은 버섯이 있단다. 그건 하늘이 내린 영지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약초지. 하지만 아무에게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마음이 아주 맑고 간절한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단다. 그것은 전설처럼 들렸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연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창고의 썩은 벽 틈새를 발견하고
부르튼 손으로 흙과 나무 조각을 필사적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 하나 겨우 빠져나올 틈이 생겼을 때 연희는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살을 대는 바람이 그녀의 얇은 무명옷을 단숨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고 쌓인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할머니가 말했던 깎아질은 벼랑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벼랑 끝 바위 틈에서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그러나 선명한 붉은 빛을 띤 버섯 몇 송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벼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희귀한 영지버섯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버섯을 손에 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온몸의 기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벼랑에서 미끄러져 눈밭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은 속절없이 그녀의 몸 위로 쌓여갔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차가워지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그 형체는 두꺼운 삿각과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행색은 몹시 남루한 가난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궁궐의 암투와 가식적인 예법에 지쳐 민심을 살핀다는 명분으로 몰래 잠행을 나온 젊은 임금 이헌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를 피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헌은 눈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작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연희의 코에 손을 대어 희미한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연희를 자신의 등에 둘러맸습니다. 여인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원은 근처에서 발견한 사냥꾼의 작은 오두막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겨우 바람만 막아줄 뿐인 허름한 곳이었지만 다행히 화덕의 불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곁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다시 피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얼어붙은 두 사람의 뺨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이헌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연희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희는 따뜻한 기운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그리고 타닥타닥 타는 장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곁에 앉아 불을 쬐고 있던 사내를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어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기억도 치고 고맙도 습. 그러나 혀는 또다시 굳어버렸고 절박한 마음과는 달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녀의 혓바닥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가 예상했던 조롱이나 못마땅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검지를 들어 그녀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쉿 하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따뜻한 기운이 몸에 돌면 얼어붙은 혀도 녹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물주전자에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화덕에 재 속에 묻어두었던 군고구마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그가 먼저 내밀었습니다. 오두막안은 비좁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온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불길이 사그라들 무렵 지독했던 눈보라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기가 가시지 않은 탓인지 이원은 마른 기침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찬 기운 탓이라 여겼으나 기침은 점차 깊어져 그의 지친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근심과 경무로 얻은 그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연희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애타는 마음과 달리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밖을 가리키고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말 대신 행동을 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눈밭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벼랑이 아닌 양지바른 숲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얼어붙은 땅을 파내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알았다는 듯이 특정 나무의 뿌리와 마른 잎사귀, 그리고 이름 모를 씨앗 몇 알을 채취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고 거칠었지만 섬세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연희는 이원이 하나뿐인 오지그릇에 눈 녹인 물과 약초를 넣고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물을 바라보며 때로는 불을 뺐다가 때로는 숨을 불어넣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곧 오두막 안에는 쓴 탕약 냄새가 아닌 깊은 숲의 흙냄새와 맑은 풀 향기가 뒤섞인 오묘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 이원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원은 낯선 이가 다려준 정체 모를 차를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을 바라보는 연희의 그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는 듯했던 목의 통증이 가라앉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짓누르던 원인 모를 불안감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정사에 시달리며 대신들의 가식적인 말과 암투 속에서 강철처럼 굳어버렸던 그의 마음이 이 따뜻한 차 한 잔에 부드럽게 풀리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탕약이 아니요. 이것은 따뜻한 위로, 외로요. 연희는 그 말에 그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원은 그녀가 그 눈보라를 뚫고 산에 오른 이유가 품에 꼭 안고 있는 영지버섯 때문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녀의 집까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허름한 초가집 대문에 다다랐을 때 문을 막아선 것은 집안의 온기가 아닌 계모 임씨의 얼음장 같은 분노였습니다. 임씨는 웬 낯선 사내와 함께 나타난 연희를 보자마자 집안이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천하고 부정한 것, 흉측한 말더듬이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밤새 사내놈과 놀아나다니 네가 네 아비를 죽이려 작정을 했구나. 임씨는 연희가 손에 쥔 버섯은 보지도 않고 악을 쓰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매서운 손바닥이 연희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희는 움츠러들거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계모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굳은 결의로 가득 찬 겨울 땅처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지버섯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친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버님, 친제, 약갑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비키, 십시오. 비록 더듬거리는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임 씨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희의 모습에 순간 압도되어 공중에 들었던 손을 어쩌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의 등 뒤에 섰던 이원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선비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권력의 언저리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온 임씨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상위 포식자의 기운이었습니다. 임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연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영지버섯과 자신이 만든 약차를 정성껏 달여 올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토해내던 피가 멎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박찬파는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고 딸의 부르튼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 못하는 처녀가 죽어가던 아비를 살렸다는 기묘한 소문이 되어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휘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박찬판이 실제로 기운을 차리고 마당을 거니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말더듬이라 손가락질하던 시선이 신비한 약손을 가진 처녀라는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연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곧 절박한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업고 온엄이 지독한 관절통으로 걷지 못하는 노인, 밤새 잠 못 들고 불안에 떠는 과부까지.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가 등등하던 촌장 춘정, 이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솟구쳐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촌장은 평소 박찬판의 쇠락한 가문을 본체만 채 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희의 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김 냄새를 맡고 이마를 짚어보더니 조용히 뒷산으로 가 박하잎과 하얀 뿌리 몇 개를 캐왔습니다. 그녀가 끓여낸 맑은 연두빛 차를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촌장은 연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가 갇혔던 어두운 광은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치유의 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치유의 손에 대한 명성은 산골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 소문은 이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포악하기로 이름난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박찬판 가문의 마지막 남은 한 조각 논밭마저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연희의 계모인 임 씨와 은밀히 내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임 씨는 연희가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좁힌다고 여겨 사또에게 저 말더듬이가 수상한 주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거짓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또는 이것 참 잘 되었다 싶어 당장 포졸 며칠 대동하고는 박찬판의 집으로 위세 당당하게 닥쳐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병을 고치는 신묘한 차가 있다기에 나도 한 잔 맛보러 왔노라고 말했지만 그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집안을 훑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차를 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사또의 눈이 연희가 머리를 틀어 올리는데 사용한 낡은 비녀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이원이 연희가 차를 다릴 때 거추장스러운 머리카락을 넘기는 것을 보고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보찜에서 꺼내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원 자신도 그저 어머니의 유품 중 가장 소박한 것이라 여겼던 그 비녀는 사실 왕실 종친만이 가질 수 있는 봉황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또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것은 필시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내 인연감이 국법으로 금지된 물건을 숨기고 있었구나. 내년과 내통한 그 사내 놈은 필시 도성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대역죄인이 틀림없다. 사또는 이원, 그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 오두막에 머물며 연희를 돕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당장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저것들을 잡아들여 공을 세우면 한양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연희와 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임 씨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묶어라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베어 사또의 명이 채 떨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소란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수십 명의 금이형 군사들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기세로 구름처럼 몰려와 순식간에 초가집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고을 포졸들은 감히 상대도 되지 못하는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손에 든 밧줄과 칼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금이형을 이끌고 온 장수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남루한 선비 차림의 이원을 발견하고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절박함과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었나이까 이 불충한 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라는 한마디에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또와 임 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남루한 선비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 임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개처럼 엎드렸습니다. 금이형이 가져온 붉은 용포가 이원의 어깨에 걸쳐졌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모습은 간대 없고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이마를 밟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연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했던 사내가 임금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혼란으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원은 먼저 자신을 대역죄인이라 불렀던
사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백성을 돌보라는 벼슬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짐을 능멸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당장 저자를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는 이어 임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또한 저 여인은 인륜을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죄를 물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 집에서 쫓아내어 관노로 삼을 것이나. 그때 연희가 이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그녀는 엎드린 임씨와 병약한 아버지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짐, 하소서. 비록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계모였지만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저 사람뿐이라는 무언의 애원이었습니다. 이화는 그녀의 깊은 마음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관노는 면해줄 것이나 모든 재산은 박 참판에게 돌려주고 평생 이 집에서 참회하며 살도록 하라. 모든 처결이 끝난 후 이원은 시끄러운 금이영을 모두 물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포를 입은 왕의 모습이 아닌 그녀가 처음 만났던 가난한 선비의 눈빛으로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내밀었던 차 그릇을 잡듯 그녀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연희야, 짐은 궁궐에서 수만 가지의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말들을 들었으나 그 모든 것이 공허하였느니라. 허나 그대의 소리 없는 침묵과 그대가 끓여준 따뜻한 차 한 잔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진심과 평화가 담겨 있었노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과 함께 궁으로 가주겠느냐. 연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예법이 숨막히는 궁궐의 새장 속에 갇힌 또 다른 후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화는 그녀의 마음을 읽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짐은 그대를 후궁으로 맞으려는 것이 아니다. 짐은 그대의 손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궁으로 와서 답답한 예법에 얽매인 비회가 아니라 오직 짐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아픈 백성들을 위해 약차를 다리는 상의원의 으뜸 의녀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대의 그 고요한 지혜로 짐의 곁에서 이 나라의 진짜 소리를 함께 들어다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경복궁 후원 가장 깊고 조용한 곳에 다원이라 불리는 작은 약초원이 꾸며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정각과는 달리 그곳은 연희가 살던 산골 마을의 오두막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 한복을 입고 약초를 덮고 있었습니다. 임금이원은 경무에 시달리다 말고 늘 그랬듯 그곳을 찾아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골치 아픈 상소문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십을 고르는 연희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짐의 머리가 유난히 무겁구나.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미소를 짓고는 새로 덮은 차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맑게 하는 차입니다. 전하. 그녀의 말은 여전히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에게는 연희의 그 더듬거리는 목소리야말로 궁궐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진실된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팔도 어느 깊은 산골에 한때는 세도가 당당했으나 지금은 귀양살이 신세가 된 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도성에서 천리나 떨어진 척박한 땅에서 잊힌 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볕이 잘 들지 않는 골짜기 끝자락의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썩은 이영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지요. 박연히 이 집안의 맏딸인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잔뜩 웅크린 채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젖은 삭정이가 타지 않고 매운 연기만 뿜어내는 바람에 그녀의 하얀 뺨에는 검댕이 얼룩덜룩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부엌은 바람막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바깥의 한기가 그대로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아둔 장작은 지난 가을 장마에 흠뻑 젖어 불쏘시개로 쓰기에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연희는 마른 볏짚을 한 움큼 더 밀어 넣으며 언 손가락으로 아궁이 입구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무뎌진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솥에서는 멀건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라기보다는 짠 기운이 겨우 도는 뜨거운 물에 가까웠지요. 방 안에서는 그녀의 아버지인 박참판이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선비였으나 정치의 풍파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산골로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그는 한때 조정의 굵직한 현안을 논하던 재상이었으나 이제는 낡은 유생복 차림으로 방구석에 앉아 헛기침만 뱉어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와 시리에 굽어 있었고 그가 바라보는 창밖 풍경은 그의 마음처럼이나 황량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불씨를 살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직도 불 하나 제대로 못 피우는 게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희의 등을 찔렀습니다. 계모인 임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기세였지만 전처소생인 연희에게는 늘 모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느려터져서야 어느 세월에 아침상을 올리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양반가의 규수라 할 수 있겠어. 임씨의 질책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임씨는 본래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박참판이 세도를 누릴 때 후처로 들어와 호의호식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몰락하자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전처소생인 연희의 불길한 말더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친딸인 연주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대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뒤적이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그 질책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단어가 맴돌았지만 그것들은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뒤엉켜버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반항이 아닌 체념이었고
순종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알아주는 이는 이 차가운 초가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의 봄 기운이 겨우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서 가장 발이 넓다는 중매쟁이가 박찬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쇠락한 가문이라지만 그래도 양반이라는 이름값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임 씨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버선발로 뛰어나가 중매쟁이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친딸인 연주를 불러내어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히고 단장을 시켰습니다. 중매쟁이의 등장은 임 씨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장터에서 사온 비단 댕기와 연지를 연주에게 발라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희망이다. 저 말더듬이 언니처럼 굴지 말고 야무지고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 알겠느냐?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법 어른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주는 어머니를 닮아 눈치가 빠르고 말솜씨가 야무졌습니다. 그녀는 중매쟁이 앞에서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도 조리 있게 제 할 말을 다 했지요. 중매쟁이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중매쟁이의 눈길이 우물가에서 꽁꽁언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하고 있는 연희에게 닿았습니다. 저기 저 아이는 뉘시오 보아하니 저 아이도 참판 어른의 따님 같은데. 연희는 마침 아침상을 물리고 얼음이 깨진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릇에 묻은 밥풀을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낡은 무명 치마는 물에 젖어 무거웠고 헝클어진 머리는 조촐한 나무 비녀 하나로 겨우 틀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중매쟁이의 눈에 띈 것입니다. 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중매쟁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는 우물가에 있는 연희에게까지 똑똑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아, 제 말입니까? 쟤는 사람이 구실을 못합니다. 혀에 저주가 내렸는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반쪽짜리예요. 쯧쯧. 그저 가문 망신 안 시키고 집안에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요. 중매쟁이는 어이쿠 하는 표정으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희를 팔 수 없는 물건 보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임 씨는 재빨리 화제를 돌려 연주의 솜씨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주는 수놓는 솜씨가 어찌나 고운지 한양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글도 일찍 깨쳐.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힘주어 내리치던 빨래 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젖은 빨랫돌 위로 방망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중매쟁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임 씨는 경멸의 눈초리로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연희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우물물에 벌겋게 부르튼 제 손을 말없이 쥐었다 폈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소리 없는 모욕과 둔탁한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는가 싶더니 척박한 땅에는 여름이 짧게 머물고 이내 가을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짜기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마치 굶주린 이리의 울음소리처럼 산을 울리며 마을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초가집의 성긴 문틈으로 파고드는 외풍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방 안의 온기마저 모조리 빼앗아 가는 듯 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 박찬판의 병세는 그 겨울 바람을 타고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쇠약해진 몸은 추위를 이기지 못했고 잦아진 기침 끝에는
붉은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튄 붉은 선혈은 그것을 지켜보던 임 씨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절망이 더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마을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귀한 약재를 구해 탕약을 달여 올렸지만 그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병이 드셨습니다. 폐에 찬 기운이 스며들어 이젠 약으로도 돌이키기 어렵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임 씨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자신과 금지옥엽 같은 딸 연주는 이 척박한 산골에서 평생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웃 마을에서 신통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수소문에 불렀습니다. 의원이 떠난 자리에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눈매가 사나운 늙은 무당이 들어섰습니다. 무당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박참판의 마른 손목을 짚어보는 척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아궁이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는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연희는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무당은 날카로운 쇳소리로 임 씨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음기가 너무 강하오. 저 아이 때문이야. 무당은 손가락으로 연희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의 막힌 기운이 집안의 양기를 짓누르고 있어. 저 아이가 뿜어내는 음습한 기운이 대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단 말이오. 그 말은 임 씨에게는 의원의 진단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연희의 말더듬이 가문의 불행을 가져왔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분노와 절망,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연희를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내년이었구나. 내년이 네 아비를 잡아먹으려 했어. 잊을 수 없는 것.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니.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연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숨결이 내 아비의 병을 키운 것이다. 당장 이 방에서 썩 꺼지지 못해 임 씨는 연희를 방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임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흉측한 것, 꼴도 보기 싫다. 임 씨는 연희를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차가운 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젖은 땔감과 낡은 농기구들만 가득한 얼음장 같은 창고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연희의 심장에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네, 아비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아니면 네가 얼어 죽기 전까지 그 더러운 숨결을 한 발짝도 내보내지 마라.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연희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어릴 적 해주시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연희야, 이 뒷산 아주 깊은 곳 깎아지른 벼랑 끝에는 겨울에도 눈을 맞고 자라는 붉은 버섯이 있단다. 그건 하늘이 내린 영지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약초지. 하지만 아무에게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마음이 아주 맑고 간절한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단다. 그것은 전설처럼 들렸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연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창고에 썩은 벽 틈새를 발견하고 부르튼 손으로 흙과 나무 조각을 필사적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 하나 겨우 빠져나올 틈이 생겼을 때 연희는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살을 대는 바람이 그녀의 얇은 무명옷을 단숨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고 쌓인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할머니가 말했던 깎아질은 벼랑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벼랑 끝 바위 틈에서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그러나 선명한 붉은 빛을 띤 버섯 몇 송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벼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희귀한 영지버섯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버섯을 손에 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온몸의 기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벼랑에서 미끄러져 눈밭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은 속절없이 그녀의 몸 위로 쌓여갔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차가워지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의 희미한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그 형체는 두꺼운 삿각과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행색은 몹시 남루한 가난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궁궐의 암투와 가식적인 예법에 지쳐 민심을 살핀다는 명분으로 몰래 잠행을 나온 젊은 임금 이헌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를 피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헌은 눈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작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연희의 코에 손을 대어 희미한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연희를 자신의 등에 둘러맸습니다. 여인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원은 근처에서 발견한 사냥꾼의 작은 오두막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겨우 바람만 막아줄 뿐인 허름한 곳이었지만 다행히 화덕의 불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곁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다시 피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얼어붙은 두 사람의 뺨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이헌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연희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희는 따뜻한 기운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그리고 타닥타닥 타는 장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곁에 앉아 불을 쬐고 있던 사내를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어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기억도 지고 고맙도 또습. 그러나 혀는 또다시 굳어버렸고 절박한 마음과는 달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녀의 혓바닥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가 예상했던 조롱이나 못마땅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검지를 들어 그녀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쉿 하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따뜻한 기운이 몸에 돌면 얼어붙은 혀도 녹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물주 전자에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화덕에 재 속에 묻어두었던 군고구마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그가 먼저 내밀었습니다. 오두막안은 비좁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온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불길이 사그라들 무렵 지독했던 눈보라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기가 가시지 않은 탓인지 이원은 마른 기침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찬 기운 탓이라 여겼으나 기침은 점차 깊어져 그의 지친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근심과 경무로 얻은 그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연희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애타는 마음과 달리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밖을 가리키고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말 대신 행동을 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눈밭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벼랑이 아닌 양지바른 숲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얼어붙은 땅을 파내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알았다는 듯이 특정 나무의 뿌리와 마른 잎사귀, 그리고 이름 모를 씨앗 몇 알을 채취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고 거칠었지만 섬세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연희는 이원이 하나뿐인 오지그릇에 눈 녹인 물과 약초를 넣고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물을 바라보며 때로는 불을 뺐다가 때로는 숨을 불어넣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곧 오두막 안에는 쓴 탕약 냄새가 아닌 깊은 숲의 흙냄새와 맑은 풀 향기가 뒤섞인 오묘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 이원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원은 낯선이가 다려준 정체 모를 차를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을 바라보는 연희의 그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는 듯했던 목의 통증이 가라앉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짓누르던 원인 모를 불안감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정사에 시달리며 대신들의 가식적인 말과 암투 속에서 강철처럼 굳어버렸던 그의 마음이 이 따뜻한 차 한 잔에 부드럽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탕약이 아니요. 이것은 따뜻한 위로, 외로요. 연희는 그 말에 그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원은 그녀가 그 눈보라를 뚫고 산에 오른 이유가 품에 꼭 안고 있는 영지버섯 때문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녀의 집까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허름한 초가집 대문에 다다랐을 때 문을 막아선 것은 집안의 온기가 아닌 계모 임씨의 얼음장 같은 분노였습니다. 임씨는 웬 낯선 사내와 함께 나타난 연희를 보자마자 집안이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천하고 부정한 것, 흉측한 말더듬이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밤새 사내 놈과 놀아나다니 네가 네 아비를 죽이려 작정을 했구나. 임 씨는 연희가 손에 쥔 버섯은 보지도 않고 악을 쓰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매서운 손바닥이 연희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희는 움츠러들거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계모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굳은 결의로 가득 찬 겨울 땅처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지버섯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친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버님, 친제, 약갑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비키, 십시오. 비록 더듬거리는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임 씨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희의 모습에 순간 압도되어 공중에 들었던 손을 어쩌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의 등 뒤에 섰던 이원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선비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권력의 언저리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온 임 씨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상위 포식자의 기운이었습니다. 임 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연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영지버섯과 자신이 만든 약차를 정성껏 달여 올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토해내던 피가 멎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박참판은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고 딸의 부르튼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 못하는 처녀가 죽어가던 아비를 살렸다는 기묘한 소문이 되어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휘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박참판이 실제로 기운을 차리고 마당을 거니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말더듬이라 손가락질하던 시선이 신비한 약손을 가진 처녀라는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연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곧 절박한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업고 온엄이 지독한 관절통으로 걷지 못하는 노인, 밤새 잠 못 들고 불안에 떠는 과부까지.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가 등등하던 촌장 춘정, 이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솟구쳐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촌장은 평소 박참판의 쇠락한 가문을 본체만체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희의 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김 냄새를 맡고 이마를 짚어보더니 조용히 뒷산으로 가 박하잎과 하얀 뿌리 몇 개를 캐왔습니다. 그녀가 끓여낸 맑은 연두빛 차를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촌장은 연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가 갇혔던 어두운 광은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치유의 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치유의 손에 대한 명성은
산골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 소문은 이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포악하기로 이름난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박찬판 가문의 마지막 남은 한 조각 논밭마저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연희의 계모인 임 씨와 은밀히 내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임 씨는 연희가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좁힌다고 여겨 사또에게 저 말더듬이가 수상한 주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거짓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또는 이것 참 잘 되었다 싶어 당장 포졸 며칠 대동하고는 박찬판의 집으로 위세 당당하게 닥쳐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병을 고치는 신묘한 차가 있다기에 나도 한 잔 맛보러 왔노라고 말했지만 그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집안을 훑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차를 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사또의 눈이 연희가 머리를 틀어 올리는데 사용한 낡은 비녀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이원이 연희가 차를 다릴 때 거추장스러운 머리카락을 넘기는 것을 보고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보찜에서 꺼내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원 자신도 그저 어머니의 유품 중 가장 소박한 것이라 여겼던 그 비녀는 사실 왕실 종친만이 가질 수 있는 봉황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또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것은 필시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내 인연감이 국법으로 금지된 물건을 숨기고 있었구나. 내년과 내통한 그 사내 놈은 필시 도성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대역죄인이 틀림없다. 사또는 이원, 그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 오두막에 머물며 연희를 돕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당장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저것들을 잡아들여 공을 세우면 한양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연희와 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임 씨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묶어라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베어 사또의 명이 채 떨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소란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수십 명의 금이영 군사들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기세로 구름처럼 몰려와 순식간에 초가집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고을 포졸들은 감히 상대도 되지 못하는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손에 든 밧줄과 칼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금이영을 이끌고 온 장수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남루한 선비 차림의 이원을 발견하고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절박함과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었나이까 이 불충한 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라는 한마디에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또와 임 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남루한 선비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 임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개처럼 엎드렸습니다. 금이영이 가져온 붉은 용포가 이원의 어깨에 걸쳐졌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모습은 간대 없고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이마를 밟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연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했던 사내가 임금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혼란으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헌은 먼저 자신을 대역죄인이라 불렀던 사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백성을 돌보라는 벼슬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짐을 능멸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당장 저자를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는 이어 임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또한 저 여인은 인륜을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죄를 물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 집에서 쫓아내어 관노로 삼을 것이나. 그때 연희가 이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그녀는 엎드린 임씨와 병약한 아버지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용서, 비록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계모였지만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저 사람뿐이라는 무언의 애원이었습니다. 이헌은 그녀의 깊은 마음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관노는 면해줄 것이나 모든 재산은 박 참판에게 돌려주고 평생 이 집에서 참회하며 살도록 하라. 모든 처결이 끝난 후 이헌은 시끄러운 금희영을 모두 물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포를 입은 왕의 모습이 아닌 그녀가 처음 만났던 가난한 선비의 눈빛으로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내밀었던 차 그릇을 잡듯 그녀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연희야, 짐은 궁궐에서 수만 가지의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말들을 들었으나 그 모든 것이 공허하였느니라. 허나 그대의 소리 없는 침묵과 그대가 끓여준 따뜻한 차 한 잔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진심과 평화가 담겨 있었노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과 함께 궁으로 가주겠느냐. 연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예법이 숨막히는 궁궐의 새장 속에 갇힌 또 다른 후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헌은 그녀의 마음을 읽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짐은 그대를 후궁으로 맞으려는 것이 아니다. 짐은 그대의 손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궁으로 와서 답답한 예법에 얽매인 비회가 아니라 오직 짐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아픈 백성들을 위해 약차를 다리는 상의원의 으뜸 의녀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대의 그 고요한 지혜로 짐의 곁에서 이 나라의 진짜 소리를 함께 들어다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경복궁 후원 가장 깊고 조용한 곳에 다원이라 불리는 작은 약초원이 꾸며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정각과는 달리 그곳은 연희가 살던 산골 마을의 오두막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 한복을 입고 약초를 덮고 있었습니다. 임금 이원은 경무에 시달리다 말고 늘 그랬듯 그곳을 찾아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골치 아픈 상소문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십을 고르는 연희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짐의 머리가 유난히 무겁구나.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미소를 짓고는 새로 덮은 차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맑게 하는 차입니다. 전하. 그녀의 말은
여전히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에게는 연희의 그 더듬거리는 목소리야말로 궁궐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진실된 음악이었습니다.